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환상의 자아 뒷부분 잃어버린 반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반지는 에크하르트 톨레가 하나의 이제 예화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영적 문제에 대한 상담가로서 어떤 의도적인 활동은 아니겠지만 그런 활동을 해 나가실 때 일주일에 2번씩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40대 중반의 여교사를 상담하던 이야기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이 여선생님이 할머니가 물려주신 다이아몬드 반지가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 여교사는 매일 반나절씩 간병하러 오는 여자분을 의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기 암 환자에게 이럴 수가 있냐고 굉장히 붕괴합니다. 톨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지면서 마음을 누그러뜨려 보려고 했지만 그 여자분은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라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한 상실감과 또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감을 표현합니다. 톨레는 여교사분에게 여러 질문을 던지면서 마지막에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손실로 인해서 당신의 존재가 줄어드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그 여교사는 굉장히 깊은 생각에 잠기고 뭔가 사로잡힘에서 좀 깨어나는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신체는 쇠약해 가지만 남은 몇 주 동안 훨씬 더 존재로서 잃어버린 안 내면에 있던 그 존재들이 존재의 빛이 어떤 바라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육신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톨레는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이 문장은 정말 깊게 곱씹어 볼 만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책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 문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이 문장은 아주 중요한, 우리는 우리 삶에 다양한 경험들이 일어나는데 이 경험들을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차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톨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좋은 것이든 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나쁘고 나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든 그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 단언해서 얘기합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났더니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문화로 배우는 심리학 코너로 시작하면서 처음 여러분한테 권했던 드라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오해영이라는 드라마. 제 추천을 듣고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은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만들진 않았지만, 이 드라마를 제가 소개하면서 이 드라마를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드라마를 1부작부터 16부작인가 18부작까지 이 이야기들은 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한테 떠오른 구절은 이거였거든요. 희노애구 애오욕의 뒤범벅이다. 아마 희노애구 애오욕이란 이 구절이 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인간의 7가지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희, 기쁨, 노, 분노, 애, 슬프래, 슬프고, 구는 두려울 구자예요. 그 다음에 애는 사랑해, 오는 혐오하다 할 때, 거부감, 혐오, 욕은 욕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노애구 애오욕은 우리가 겪는 가장 대표적인 감정들 7가지고 어쩌면
이 감정들을 이 주인공들은 다 겪어가죠. 특히 주인공 우리 흑수저 오해영 씨는 감정에 또 이게 진폭이 되게 크신 분이라서 그냥 좋고 싫음이 그냥 바로바로 드러납니다. 반면에 에릭 씨는 어떤 연유로 굉장히 감정을 꽁꽁 싸매고 있고 거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죠? 감정에 틈을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융 심리학으로 말하면 굉장히 대극적인 사람이고 우리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이런 대극의 관계로 많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부부도 되게 대극으로 만나고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대극을 통해서 일어나고 근데 잘 보시면 드라마 시작할 때의 특히 오해영 씨보다는 저는 그 박도경인가요? 그 에릭이 연기한 캐릭터가 시작과 끝의 변화가 굉장히 크죠. 어쨌든 제가 이 영상의 설명 영상을 준비하려고 최근에 그 요약된 영상을 쭉 한번 봤는데 맨 끝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흑수저 오해영 씨가 주인공 오해영 씨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점에서 완벽했을까요? 어쨌든 여기 이 세 사람은 결혼 전날 또는 결혼식 당일날 결혼하기로 한 상대방이 식장에 나타나지 않거나 결혼 전날 결혼하기로 한 상대로부터 이렇게 결혼이 깨졌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영 씨는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은 자각하지 못할지 몰라도 저는 이 이야기들이 의식의 진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오영 씨가 아마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굉장히 추천했던 이유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자꾸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으로 구분하려고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죠? 그래서 아직은 내가 이 경험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바로 다 납득은 되지 않더라도 삶은 그것이 무엇이든 의식의 진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고통은 그대로 남을지언정 괴로움은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톨렌은 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덧붙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는 이 경험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붙잡으려고 하고 싫은 경험은 밀쳐내려고 하는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잡으려고 하는 것과 밀쳐내려고 하는 이 반응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 경험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냥 잡으려고 하거나 밀쳐내지 않고 그냥 이 경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바라본다면 그 경험 자체는 쓰라릴 수 있지만 에릭이나 또는 오행 씨가 의식의 단계를 훨씬 더 이렇게 뛰어넘어서 대극의 합의를 이룬 것처럼 우리는 의식의 단계를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경험과 또 하나는 해석이 필요하죠. 이 경험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소화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을 조금 더 해석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톨레의 명저에 어줍지 않은 설명을 좀 더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이 좀 감동적이어서 계속 한번 저는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이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문장과 한번 연결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이 근본적인 환상의 반영이다. 나의 현실은 나의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금 경험하는 현실, 내 경험은 내 무의식의 반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의 내용을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경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경험을 아까 말한 밀어내거나 붙잡으려는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않으면 이 경험은 나에게 내 무의식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적으로 깊게 한 번 더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에고를 공부하면서 하나 빠지기 쉬운 함정이 에고는 그러면 박멸해야 되는 것이고 뭔가 에고는 근본적인 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톨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고는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무의식일 뿐이다. 무의식이란 건 지금 내가 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 그냥 조건화된 채 그냥 자동 반응으로 일어나는 거죠. 자신 안에 있는 에고를 관찰할 때 당신은 그 너머로 가기 시작한다. 에고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 안에서 에고의 행위를 감지하게 되면 미소 지어라. 때로는 소리내어 웃어도 좋다. 에고를 알면 그쵸 그냥 좀 웃음이 납니다. 너털 웃음이 날 수도 있고 싱긋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번 자각한다고 에고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에고는 정말 뿌리가 깊고 에고는 굉장히 집단적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어떻게 이토록 오랫동안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에고는 당신이 아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단지 더 에고일 뿐이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지 말라는 말의 함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고를 개인적인 문제로 여기기 시작하면요. 자책이 시작됩니다.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난 왜 이렇게 한심하고 찌질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에고는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가진 굉장히 집단적인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쵸? 물론 에고의 정도 차는 있지만 굳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책하지도 말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괜찮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수치심과 죄책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기지 않을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냥 내 안에서 에고라는 무의식적인 프로세스가 또 그냥 한번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게 있냐면 상대방을 이해할 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만나면 이렇게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근데 그 사람도 에고예요. 지금 에고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좀 과하게 얘기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가끔 제정선이 돌아오긴 하지만 또 금세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힌다는 상태를 여러 가지 현대 용어로 바꾼다면 중독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옛날에 우리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뭐에 씌인 것처럼. 그죠? 의식이 굉장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역시 내가 에고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작동한다면 상대방의 결함과 실수도 에고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고와 그 사람을 함께 봐버리면 우리는 자꾸 그 사람 개인을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악마라고 하고 쓰레기라고 말하고 나쁜 사람으로 여기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 역시 더 에고 속으로 에고의 논리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에고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집단적인 프로세스다. 이걸 알면 가끔 습관적으로 우리는 여전히 에고의 프로세스에 반복에 사로잡히겠지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에고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단지 저는 그 에고가 일어났을 때 저를 비난하는 것을 전보다는 좀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도덕적인 방종으로 빠지지 않고 훨씬 더 편하게 가볍게 우리가 삶이라는 여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이 너무 무거워지고 몇 걸음 못 가서 막 다리가 아프고 중간에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고를 그냥 집단의 문제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쉽고 우리가 긴 에고 너머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반지 이 챕터 또 한번 천천히 또 새기면서 잘 읽어가시고 여러분들이 좀 더 가벼워지시는데 이 강의들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